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8의 순환 형태는 현시대 자본의 대표적인 순환 형태인데 현시대 자본의 순환 형태는 시장 지배 시대의 사회 구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하여 소비하며 개체를 유지해 나갑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8의 순환 형태가. 그래요. 모든 조직체나 개인은 이틀 속 안에 있다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핵심적인 생산과 소비 형식이 존재하는데 8의 순환 형태는 시장 지배 시대의 핵심 형식이며 다르게 보이는 것들은 핵심 형식에서 분리되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요. 정리 설명했죠. 예를 들어 상업자본은 산업자본이 생산한 생산물의 판매 과정 및 구매 과정을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치의 이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의 생산 과정 및 상업자본의 교환 과정을 확대된 규모 및 회전 속도를 증대시키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 사회구조에서 분리되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자본, 상업자본이 없다면 산업자본이 투자해서 그 역할을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핵심 구조 안에서 가치를 획득한 인간들은 다양한 유용한 것들을 소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적 유용성을 지니게 되어 새로운 조직체 및 직장을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적 영역의 조직체나 공적 영역의 조직체나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8의 순환 형태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현 시대에서 그러하죠. 확인해보면 되죠. 어떤 이들은 과거에 비해 생산력이 크게 증대하여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을 도와주면 모든 이들의 생존이 보장되는데, 이 시대를 규정짓는 현시대 자본의 순환 형태로 인해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역시 무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구조를 규정짓는 형식이 존재하는데 그 형식에서 배제되면 사회를 통해서 생존수단의 획득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집니다. 고대 농경국가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제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현 시대의 특징이 아닌 거죠. 항상 그러했죠. 그러면 생산량이 크게 증대했는데 남아도는 그래요. 생존 수단이건 영농 충족 수단이건 그냥 무상으로 가난한 국민들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상품을 팔아야지 그래요. 기업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팔아서 비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료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쌀이 잘 안 팔려요. 그렇다 해서 쌀을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 쌀을 크게 풍년이 들어서 많은 쌀을 확보했어요. 근데 절반밖에 팔리는 게 않는다고 가정을 할 때 절반을 무료로 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팔아서 비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 단위로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사회구조를 규정짓는 형식이 존재하는데 그 형식에서 배제되면 사회를 통해서 생존수단의 획득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선 불가능해집니다. 사회구조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으로 유지되고 사회구조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활동을 제공한 인간들이 한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는 뭔가요? 사회구조 속에서 활동을 제공하며
사회를 유지시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대가가 주어지겠죠. 사회 생산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대 농경 국가에서도 생산력이 이전에 비해 크게 발전하였지만 분배 형식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겠으나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사회구조의 기술적 구성상 전체 인구의 동원 가능한 총 활동 지출량에서 배제되는 활동 지출량이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농토가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계속 확장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이들이. 왜?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회에서 배제되는 인간들의 경우 사회로부터 기능의 일정 부분을 할당받지 못하면 도적이나 거지가 되거나 선의 의지와 우월 내지 평등하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 악을 행하지 못하고 구걸하지 못하면 굶어 죽거나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사회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분배에서 배제되는 것은 선천적인 흐름인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활동 지출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인간들을 분배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문제는 활동 지출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의 기술적 구성상 위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배제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된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수의 증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수단인 기업과 같은 자본의 생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으며 인구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 보겠습니다. 이는 전체적 구조 속에서 파악한 것인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고찰한 산무 양식들을 전체 교환 메커니즘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작업수단, 생존수단, 교환수단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는데 이제는 앞의 산무 양식들을 분리 결합 과정을 통해 몇 가지 형식을 도출해낸 뒤 교환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는 전 국가에 형성되어 있는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더 복잡하게 해서 현실을 반영하면 복잡해지겠죠. 살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살펴보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8의 순환 형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순환 형태를 사회구조와 연관시켜 절대자의 개입을 발견하였다면 깨달음의 수준이 상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환 형태 속에서도 절대자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발전은 신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환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발전의 개념이 포착됩니다. 이 문제는 후에 별도로 다룰 일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간에 신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이 8의 순환 형태 속에서는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전과 신성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각주가 있죠. 발전은 섭리작용을 인식하고 이용할 때 가능해진다. 섭리를 있게 하고 원래부터 섭리를 사용하는 존재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즉 어떤가는 신이다. 그렇죠. 그러하기에 크든 작든 섭리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는 신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법이다. 이나 존재에게는 그래요. 근데 이 순환 형태에서 발전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성이 깃들여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양적으로 살펴보겠죠. 양적으로 살펴보는 건 무슨 일인가요? 양적으로 고찰해야지 비로소 완전한 견해가 되고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면 어떤가요? 틀린지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다 완전한 견해는 양적
양적인 것을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검증 가능해지고 또 보다 완전한 견해를 탈바꿈 되겠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서 머리가 아프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내 작업 도구를 생산하는 자본이 생산한 상품에 가질된 가치 총합. 상품들을 나누면 일정 기간 상품들이 총가치를 나누면 이렇게 분해된다는 거예요. 작업수단, 활동지출, 조직체 이렇게 수적으로도 표시해놨죠. 확인해보기 위해서. 세계 내 원료를 채취하는 자본이 생산한 상품에 가질된 가치 총합. 그래요. 그 상품에 가질된 총합은 다 팔리면 일정 기간 동안 다 팔리면 작업수단이 투입되고 활동지출에 투입되고 또 일부는 이윤이 되겠죠. 또 소비수단. 그래요. 또 몇 가지를 더 제시하죠. 활동자본. 활동자본은 뭔가요? 원료가 없는 거죠. 작업수단이 없는 건 아니죠. 작업수단과 작업도구와 원료로 분리되겠죠. 작업수단, 활동지출, 조직체, 상업자본도 있고 금융자본도 있고 화폐자본도 있죠. 은행자본이라 할 수 있겠죠. 금융자본. 그래요. 이제 수량화해서 양적으로 전환시켜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교환 메커니즘의 경우 작업수단, 생존수단, 욕망 충족수단을 분류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한국과의 교환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선명한 관념을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국제무역이 공급과 수요의 중요한 비중을 형성하게 되며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는 수요대로 분업화되어 발전 과정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는 석유라는 원료를 채취하는 생산 분야의 비중이 국가 산업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생산된 석유 모두를 자국 내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산유국들 보면 수출을 많이 하죠. 일부를 산유국 자체가 생산물의 석유의 일부를 산유국 자체가 소비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석유를 필요로 하지만 자연적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석유를 채취하기 힘들며 나아가 석유를 살구 매력을 지닌 국가로 수출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석유라는 한 가지 원료만 살펴보아도 공급과 수요가 분업화되어 발전 과정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석유가 없는 나라라 해서 석유를 소비하지 않지 않죠. 그럼 뭘 하고 있다는 건가요? 국가 간에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료는 먹거리에 주로 이용되는 생물과 그 외의 자연의 부분들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물이 아니면 가공에 이용되는 자연의 일부분을 가리켜 원자재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생산물은 모두 기본적으로 자연의 채취에서 시작하는 거죠. 채취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공되면서 원자재 중에서도 무기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화학적 조성이 일정한 고체 상태의 물질을 광물이라고 규정지며 액체 상태나 석유나 수증과 같은 물질 및 유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석탄과 같은 물질들은 다르게 규정하여 세분화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분류는 교환 메커니즘을 복잡하게 하고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의미가 없으니 원료 채취에는 생물 원자재를 떠올리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유기물, 무기물은 유기물은 뭔가요? 보통 탄소와 수소가 동시에 함유된 걸 유기물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무기물이겠죠. 채취된 원료는 변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잡하건 단순하건 변형 과정을 거치지 가공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채취한 상태로 소비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속합니다.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조차 탈곡기를 통해 탈곡 과정을 거쳐 이삭에서 나단을 분리한 뒤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가공 과정을 거쳐요. 농산물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하여간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이러한 원료 일부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며 상당 부분은 변경 과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가공업자들에게 판매됩니다. 가공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상업자본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자본은 원료를 채취한 공급자에게는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여 화폐를 제공하고 가공업자에게 판매자 역할을 수행하여 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원료 채취와 이것의 판매를 통해 획득된 가치의 일부는 원료 채취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해 작업 도구를 수선하거나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일부는 원료 채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며 분배된 가치는 생존수단이나 욕망 충족수단을 구매하는 데 이용됩니다. 국가 단위로 볼 때 특정 원료 채취 산업 분야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그 원료가 곡물과 같은 생존수단이 아니며 생존수단이나 욕망 충족수단의 산업 분야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아서 개인적 소비를 타국에 의존할 경우 원료의 판매에 이상이 발생하여 가치 획득이 어려워지면 그 국가는 빈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빈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죠. 유가가 급락하면서 잘 팔리지 않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한때 부유국으로 알려졌던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그래요. 굶어 죽는 사태까지 일어났었죠. 탈출하고 국가를. 석유나 강물과 같은 원자재는 없어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으나 식량이 부족하며 인간의 생존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들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곡물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더라도 일정량의 생산 유지를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죠. 식량과 관련된 채취된 원료의 시장 내에서의 경기 과정을 좀 더 추적해 보면 원료의 일부는 상인들에 의해 구매될 수 있는데 상인들에게 구매될 경우 구매되는 원료는 상업자본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또한 원료 일부는 상업자본을 거치지 않고 원료를 변경하는 가공업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 소비자가 원료를 직접 구매하여 원료를 변경하여 직접 소비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비중이 낮기에 분석할 때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물체 형태를 지닌 생산물은 물체 형태를 지닌 일정 기간 자연으로부터 채취된 원료의 총량을 넘어서서 생산될 수는 없습니다. 채취물이 가공돼서 생산물이 되니까 채취된 원료의 총량을 넘어설 수는 없죠. 가공 과정이 복잡하다는 말은 원료를 변경시키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말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따라서 특정한 질을 지닌 원료를 핵으로 하여 교환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는 것도 유의미합니다. 그래요. 중심으로 해서 전체 원료 내에 일부를 형성하는 특정한 질을 지닌 원료들은 일정한 비중을 지니며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생산물은 화폐를 매개로 교환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질을 지닌 원료가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어 있다면 교환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요. 판매와 경쟁이 붙어 판매 가격은 가치로부터 이탈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일정 기간 최종 소비자와 강업자에 의해 구매되는 특정한 원료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산량 전체 생산자가 원한다 해서 전체 생산량이 무조건 다 팔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또한 특정한 질을 지닌 원료가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어 있다면 모두 교환될 뿐만 아니라 구매의 경쟁이 붙어 판매 가치로부터 이탈해 상승할 것입니다. 원료를 핵으로 한 교환 메커니즘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량을 채취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먹을 양만을 생산한다면 시장은 성립할 수 없게 되고 자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먹고 남는 양 이상이 있어야 비로소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요. 고대 농경 국가가 시장 지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그 이면에는 생산성이 중요하다. 그 뜻이 간직되어 있죠. 즉 식량이 아닌 공업 제품이나 다른 인간들의 활동 지출을
농업 생산성이 중요하겠죠. 활동 지출을 식량과 거래하면서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먹고 남는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비할 수 있는 공급 제품의 양과 활동 지출량은 커지고 종류는 다양화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다른 원재료들의 생산량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먹고 남는 양을 생산했지만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생산수단이나 소비수단을 농업종사자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시장이나 산업자본은 생산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그래요. 조건들을 살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농업 종사자들이 식량 외에 자신이 소비할 생산물들을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필연적으로 산업자본의 생산과 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찾고 확인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계속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물론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고 현 시대에서는 국가별로도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 위 이치만으로 국가 경제 영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실상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형태와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인간의 형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면만 보아서는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 하고 뒤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각도만 변화시켜서 살펴본다고 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면 가려진 부분으로 해서 복잡한 형태는 불완전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가려진 부분을 가린다 해서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아느냐, 형태는 파악했다 하더라도 겉모습은 속모습은 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태를 알았다고 하여 본질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각가들은 인간과 형태가 동일한 조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물은 인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움직임을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육체의 내부와 외부를 알았다 해서 인간을 다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관찰해야 되고. 그래요. 교환 메커니즘은 그 속에 존재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다루기 때문에 본질을 파악하기 용이하지만 하나의 각도에서만 바라본다면 불완전성을 심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작업수단, 생존수단, 욕망, 충족수단으로 구성한 교환 메커니즘 이의 삶의 양식들을 합체하여 구성한 교환 메커니즘의 2와 원료를 핵으로 하여 구성한 교환 메커니즘 3을 모두 파악하면 시장 지배 시대의 본질을 완전히 가깝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환 형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교환 메커니즘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일을 해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죠. 남은 시간은 태을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문, 회광, 반조. 회광, 반조가 무엇입니까? 질문은 그것이죠. 궁금합니다. 회광은 돌리며 비추는 일이라 했죠. 반조는 뭔가요? 되돌아가 비춘다. 원래 따로따로 존재하는 말이죠. 그럼 회광 반조는 붙였을 수 있느냐, 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뜻을 알면 그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어요. 회광은 뭔가요? 돌리며 비춘다. 무엇을 돌린다는 건가요? 넋을 얼로 돌린다. 그래서 어리작용을 일으킨다. 광은 어리작용을 가리키겠죠. 돌리며 비춘다. 반조는 뭘까요? 되돌아가서 비춘다. 어디로 되돌아간다는 건가요? 되돌아가는 존재가 있겠죠. 되돌아가는 존재는 그래 영혼, 혼백이라고도 하죠. 혼백이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면서 어떤가는 신에게로 되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요.
약간 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반조 되돌아가서 비춘다. 어떤가는 신에게로 되돌아간다. 가서 비출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켜서 비춘다. 앞에서 다 설명했지만 넉스장을 거치고 어뢰장을 일으키면 또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킬 수 있다 했죠.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켜서 비춘다. 회광을 돌리며 비추다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답을 보겠습니다. 답왈 부조가이견 비추지 않고서 어찌 볼 수 있겠는가. 빛이 없으면 어찌 볼 수 있겠나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비벌막도 그래요. 뗏목이 벌은 뗏목이죠. 뗏목이 없으면 건널 수 없지만 도즉시도 건너는 것이 곧 건너는 것이 곧 건너는 것은 곧 건너는 것이다. 건너는 것이고 벌종 시벌 뗏목은 결국 뗏목을 따릅니다. 건너는 것과 뗏목은 다른 것이다. 건너는 것과 뗏목의 관계는 뭔가요? 건너는 것은 목적이고 뗏목은 건너기 위한 수단이다. 그 정도도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하여간 건너는 것과 뗏목은 다른 것이다. 사람들은 뗏목을 더 중시한다. 뗏목을 이런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회광과 반조는 같은 것이지만 다른 것이다. 늑스작용을 거쳐서 어뢰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뭔가요? 결국 반조하기 위함이다. 어떤가는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서 기본적으로 어떤가는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지도비도 또 건너는 것을 아는 것은 또 건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회광 불이목 이심 돌리며 살피는 일은 그래요. 눈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다. 숨겨진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마음 억지로 애를 쓰지 않는다.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을 의지한다. 육체의 눈에 의지하지 않는다. 육체의 기라도 마찬가지죠. 그 넉스 작용에 의해서 억지로 일으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절로 드러나는 생각, 즉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심즉시모 마음이 곧 물은 눈이다. 눈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요. 구구신은 그래 오래도록 하면 신이 엉긴다. 신은 어리 뜻을 간직하고 있죠. 어리 엉긴다. 어리 엉기게 되고 방견심 목랑 그 장차 이제 바야흐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렇죠. 부증자 난언차 겪어보지 아니하는 이는 말로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요. 반개 저집회 그대가 열고 드러내는 것에 반발하는 패단은 그래요. 열어서 드러내는 일에 반발하는 패단은 그래요.
허를 부정하는 이유는 어리장을 일으키지 그런 것을 부정하는 이유는 뭐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부증유 청어 겪지 않았다. 무엇을 겪지 않았느냐? 정이 허해지는 것을 겪지 않아서 그렇다. 정은 소갈맹이 뜻이 있죠. 소갈맹이가 허해진다.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넉스 작용을 집중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정이 허해진다. 정은 어떤가는 신의 뜻을 간직하고 있다고 예전에 설명했죠. 어떤가는 신이 허하다. 결국 다른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어떤가는 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겪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잘 이해되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가는 신의 인간의 마음에 있는데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서 겪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차, 관심, 각규, 이생, 기정 또한 마음을 살피고 구멍을 깨달을 수 있는데 상징적인 단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정으로 가능하다. 정이 생김으로써 가능하다. 어떤가는 신이 생김으로써 가능하다. 어떤가는 신과 혼백이 합쳐짐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정초 응증로 그래요. 그래요. 정이 어떤가는 신이 점점 엉기게 되면 드러나게 되죠. 그래요. 로에는 있을 로자인데 드러난다는 뜻이 있어요. 드러나게 되면 즉견, 현관, 공묘, 현관을 보게 된다. 오묘한 관문을 보게 되고 구멍의 묘함을 보게 된다. 현관은 뭘까요? 그러면 마음이겠죠.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고 구멍의 묘함을 보게 된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을 통해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고 어떤가는 신과 합의하는 거죠. 참호 공부 그렇게 되면 직접 개입하게 돼서 깨닫게 된다. 개입하면서 겪는다 이 말이죠. 직접 겪으면서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되고 방류절하 성과를 얻게 된다. 성과를 드러내게 된다. 이룸을 드러내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룸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불연시 묘망지영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아니하면 불연 그렇지 않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허망한 말이 돼버린다. 아득하고 허망한 말이 된다. 아득하다라는 뜻이 묘망이 있죠. 누군가가 참뜻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 뜻을 이해한 이가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한 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한 말은 묘망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아득하고 허망한 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격도로 가해라 이 말이죠. 지어 안관 제아시 외공 그래요.
눈을 어디에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눈으로 배꼽 아래를 보는 일은 이것은 그저 외공일 따릅니다. 사람들은 멍하게 앉아서 호흡하는 경우도 있죠. 배꼽 아래 뭔가를 만들 거라면서. 지금 다 내관을 하고 있는 거죠. 배꼽 아래를 집중하면서 호흡하는 것은 뭔가요? 외공인가요? 그건 외공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외공조차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내관을 하고 있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외공은 뭘까요? 욕망으로 집착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현상을 이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외공이라는 거예요. 넉스장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살피는 것, 넉스로 그것은 다 외공이다. 내공심자생. 내공이란 것은 뭐냐?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이다. 마음의 눈이 생기는 것이다. 내공은 곧 마음의 눈이 생기는 것이다. 마음의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내공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총시진단정, 제시진단정. 조금이라도 단전이 생겨나는 것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좌전우전. 좌로 뒤바뀔 수도 있고 우로 뒤바뀔 수도 있다. 이건 뭘까요? 회강 지금 반조를 다루고 있죠. 회강이 반조로 바뀔 수도 있고 반조가 회강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이겠죠. 기립 본동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이치는 원래 같은 것이다. 그래요. 단경운, 그러니까 회강 반조도 되지만 반조 회강도 되는 거예요. 단경운, 단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했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다루는 경전에서 말하길 자연지위 자연지 소위해. 단경에서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루는 것이지 비유 사위도 그래 사악하고 거짓된 것이 있지 않다. 억지로 일으키는 것을 있지 않다. 억지로 일으키는 생각이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일어나는 생각이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아무리 그 깊이가 깊어도 외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풀할 수도 있는 거죠. 우유 안목 강자 또한 안목의 빛이라는 것은 눈에 서린 빛이라는 것은 서광야 쥐새끼 눈이다. 무슨 뜻인지 봐야 되겠죠. 비용호지강. 그래요. 용과 호랑이의 빛이 아니다. 빛은 빛인데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죠. 안목은 뭔가요? 분별하는 것을 보통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분별하는 빛은 쥐새끼 빛에 불과하다. 용어의 빛은 아니다. 그래요. 분별의 빛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냥 아주 낮은 수준의 빛을 따릅니다. 신광 불속 내외. 마음의 빛은 내외 안과 밖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마음에 있는 빛. 그것이 어리건 어떤가는 신이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나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색 목망경. 만일 형태를 인식하는 눈에 의지하여 바라본다면 즉위 마이
곧 마귀가 된다 이 말이죠. 눈에 의지해서 혹은 귀에 의지할 수도 있겠죠. 분별을 해요. 분별을 잘하는 것도 빛의 작용이지만 그런데 결국 그것에 의지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곧 마귀가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등 오염 지구 그대들이 더러워진 채 더러움에 물든 채 오래 있다 보면 일시 난청 일시 한 번에 단숨에 혹은 깨끗해지기 어렵다.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기 어렵다. 어리장을 일으켜서 그 말이죠. 어렵지만 기실 생사 대사 하지만 실제로 실상 그래요. 어떤 거는 신의 거듭나냐 마냐 이것은 어리장을 일으켜서 삶과 죽음의 달린 큰 일이다 이 말이죠. 일회가 수복 정신 응주 자신 한 번이라도 돌리며 살피게 되면 한 번이라도 넉스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정을 회복한다. 어떤가는 신이 아득해진 어떤가는 신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말이죠. 그리고 신이 엉긴다. 얼이 엉긴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게 된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거듭나게 된다 이 말이죠. 즉시 불등 곧 이것이 부처의 등불이다. 불등자 부처의 등불이라는 것은 상명 촉조야 등불로 하여금 항상 비추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보겠습니다. 참 뜻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뗏목이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뗏목과 건너는 것이 같은 것은 아니다. 건너기 위해 뗏목을 사용하니 건너는 것은 목적이고 뗏목은 수단으로 볼 수 있겠지. 돌리며 비추는 일은 억지로 보려는 일도 아니고 억지로 들으려는 일도 아니다. 마음에서 절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으니 마치 마음이 눈과 같다. 억지로 일으키지 않으면 달리 얘기하면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드러난다. 억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대는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을 구별할 수 있겠나. 구별할 수 있어야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 알긴 알아야 할 것이다. 고작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여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듯 마음의 눈을 알았다고 하여 마음의 눈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즉 마음의 눈을 체험하여야 비로소 마음의 눈이 생긴 것이라는 말이다. 항상 넉스장을 고치고 어리장을 일으키라고 했다. 즉 이 말에는 넉스를 얼로 돌려라 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고 어리장을 일으키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다. 앞의 뜻은 돌려라에 해당되고 뒷뜻은 비추라에 해당된다. 회강을 빛을 돌려라로 번역하거나 풀이하는 이들은 두 가지 뜻을 제대로 얻지 못하였기에 글자에 간직된 표면상의 뜻에 의지하여 번역하거나 풀이한 것에 불과하기에 그러한 말에 의지하면 두 가지 뜻 중 한 가지 뜻도 얻기 어렵다. 틀렸다는 말이다. 어떤가는 신이 인간의 마음에 함께 있다고 하지만 어떤가는 신을 드러내기 어렵다. 넉스장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만 의지하다 보면 어떤가는 신은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것을 다루는 거죠. 하지만 어떤가는 신이 드러나야 비로소 마음이 참된 비밀을 알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리해야 직접 겪으며 깨닫고 익히게 되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집착으로 얼룩진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하며 욕망을 다스리려 한다면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외공을 닦는 일이지 내공을 닦는 일은 아니다. 마음의 눈을 참되게 겪어 등하는 신의 눈과 조금이라도 같아져야 비로소 등하는 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 넉스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어리작용을 일으켜 등하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 어떤가는 신과 하나가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켜 어떤가는 신을 하여금 어리작용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회강은 뭔가요? 넉스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이고 반전을 말하네요. 되돌아간다 했죠. 어떤가는 신에게로 바로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켜서 비추는 방법인 거죠. 회강을 계속하다 보면 반조가 되겠죠. 반조가 되면 또 회강이 되겠죠. 그러면 반조보다 회강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반조는 지나치기 어렵고 회강은 어렵게 해도 노력하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다루는 경전에서는 넉스장을 이렇게 얻어내는 사이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절로 생겨나는 생각과 마음을 중시한다. 분별 역시 어리작용이긴 하나 어떤가는 신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분별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쥐새끼 수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용이나 범과 같은 수준의 어리작용은 능히 어떤가는 신의 뜻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대가 역사의 기대에 분별에만 집착하고 집착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지배당하며 그대는 곧 마귀가 된다. 그대들이 오래도록 넉시자고만 이렇게 살아왔다면 단번에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기 어렵지만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문제는 삶과 죽음이 달린 큰 문제이다. 한번 제대로 넉시장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 아득하게 멀어진 어떤가는 신이 다시 돌아오고 얼이 밝아지고 커져 절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게 된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도록 밝아지고 커진 얼 이것이 다름 아닌 부처의 등인 것이다. 부처의 등은 등불로 하여금 꺼지지 않고 항상 비추게 하는데 그대의 얼이 밝고 커져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날 정도가 되면 그대는 항상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머물며 어떤가는 신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